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뭐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확률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학이라는 게 대부분 통계를 바탕으로 한 확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뭐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이런 표현보다는 확률적으로 높다 낮다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지 새로운 질문, 미중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한국 경제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3.2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미국 경제는 뭐 2%대로 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거는 necessary sufficient가 아니고 sufficient 조건만, 충분 조건만 만족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이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풀려 있는 달러가 2008년부터 어느 정도 풀려 있냐 그러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추정한 거로는 11조 2천억 달러가 풀렸답니다. 그러니까 1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풀린 상태의 돈을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리가 5.5에서 스탑된 상태에 있는데 5.5로 급히 올리는 와중에 잘 아시는 SVB 은행 사태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중소지방은행에서 부도 사태가 나버리니까 금리를 급작히 올리는 데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고 그거를 소비자 물가가 3%대로 내려왔다는 대로 어느 정도 위안을 삼고 있는데 이 풀려있는 달러가 진짜 금리를 올리니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많은 분들이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 그리고 각종 리쇼어링에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채권은 계속 발행이 되고 있어서 이 채권 발행이라는 측면에서는 통화는 긴축이지만 재정은 팽창이다. 그래서 돈은 줄고 있지만 당초 금리를 올렸을 때 10만 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으면 10만 원이 들어오는 것 와중에 달러로 한 5만 원은 풀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3.2까지 떨어졌다. 9에서 3.2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소비적 둔화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면에 이 달러와 재정과 통화정책 상에 있어서의 유동성 문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변수고요. 경제 외적 변수는요 두 가지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의 어떤 경쟁인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푸틴이 뭐 다 아시겠지만 미소를 짓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는 시진핑이 총서기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어쩌면 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 있어서 21세기 세계 질서의 판도가 미국 일변도의 20세기에서 다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이어지는 지각 변동이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 총서기의 입장은 내부적인 입장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적인 요인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란을 중재하고 있고 사우디와 이란 간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역할을 미국이 부탁한 상황이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얘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총선을 거쳐서 극우주의 정부라고 표현이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극우주의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extreme right wing 뭐 이런 표현은 안 쓰고요. 패배한 정부를 갖다 페로니스트라고 했습니다. 페로니스트 정부에서 페로니스트가 개혁에 실패한 것을 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56%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56%의 지지를 받은 밀리가 당선이 됐는데 뭐 굳이 페론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썼다라고 하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정책을 쓸 건데
그런 의미에서 뭐 포퓰리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닙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정부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점이 뭐냐면 새로운 정부도 의회의 3분의 2가 지금 야당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가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달러화를 국내 통화로 하겠다. 뭐 이런 수많은 이제 업무들이 법안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부채, 대차 대조표, 기업의 상환, 지급 준비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환보 유고가 마이너스입니다. 외환보 유고 바닥났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140%고, 달러가 지금 1달러에 350페소, 근데 암시장에서는 1000페소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달러화를 쓴다? 그러면 기업 결제, 계약, 소비에 있어서 지불하는 단위의 변화, 이런 모든 것에 필요한 입법 활동이 다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밀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장에 오캄포를 임명하려고 했는데 오캄포가 모건 스탠리에 근무했을 겁니다. 아마 고사를 했고요. 가르포라고 하는 재무장관을 전 대통령 때 중앙은행에서 일을 했나요? 하여튼 그 가르포라고 하는 분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본인은 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르헨티나는 그런 어떤 국내적인 상황이 머물러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 네덜란드에서 또 극우 정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왜 또 극우라 그랬냐? 그 신문 언론에는 극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영어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좀 과격한 표현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우라는 표현을 쓴 것 같던데, 이제 네덜란드도 결국은 한 35석 의석을 차지한 당이 다수석이 되고 전체 의원 수가 한 125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번에 당선된 측에서 어떤 구조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극우 극자의 정치 판도의 변화, 이런 식으로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해석을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 갈수록 각 국가들이 민족과 국가를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경제 외적 변수는 그런 성향을 가진다, 트렌드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옛날 같으면 미국이 연준 의장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밥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밥 먹었습니다 할 때 저 사람이 밥을 진짜 먹고 밥을 먹었다 하는지 아니면 안 먹고도 먹었다 하는지, 그 시장에 있어서의 제롬 파월을 보는 해석을 하는 게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중국이, 저도 지금 받아들이는 정보가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관시가 많은 분들이 중국을 최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와 또 이 소위 친중국 정부의 연구를 하는 뭐 전병수 소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또 들어보면 또 중국의 상황은 또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국도 내외가 지금 치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남아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2024년 11월 4일 날 치르게 될 미 대선이 아닌가. 지금 오늘 당장 대선을 한다면 아마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거의 80~90% 정도 될 정도로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지각 변동이 발생하려고 하는 모습인 가운데에 이제 보통 경제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면 10년 단위를 쪼개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한 2~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주기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말로 표현하면 다이내믹 코리아고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뭐 갈팡질팡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다 바뀌는 바람에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 10년의 의미는 우리가 10년 전에 준비한 산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0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디지털 산업이 성장할 때 10년 전에 반도체가 우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터리가 20년 전에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반도체처럼 뭐 기술 특허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배터리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교차점이냐 교착점이냐인데 저는 그냥 교착점,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교착된 상태, 머물러 가지고 좌우를 보고 있는 이런 상태다 말씀을. 아까 요 그래프가 11조 2천억 정도 지금 돈이 풀린 그래프고요. 이제 제가 확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금융 부분인데요. 1945년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서 스키 리조트입니다. 승전국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야, 앞으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평화적인 무역과 거래와 건설 등이 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제 통화를 뭐로 할까 논의하다가 금 1온스에 미국 35달러로 거래하는 금본위 고정환율 제도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70년대까지 오면서 초반까지 오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자유진영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돈을 일방적으로 막 푸다 보니까 금 1온스당 35달러가 60달러까지 금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이거 2,500달러 갖고 있다가 이거 주식 조각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가지고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에게 2,500달러를 금으로 바꿔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No. 그걸 갖다가 닉슨 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75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달러화를 금에 고정한 환율로 거래하는 제도 자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오일 쇼크도 발생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인플레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75년부터 어떤 환율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기축통화를 뭐로 할 거냐. 오펙 회원국들이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들의 결제가 제일 비중이 크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들이 달러로 달라. 그래서 달러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75년부터. 75년부터 세계 최초로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 지정 및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당시에 이 물가, 소비자 물가라든지 금리의 어떤 상승을 이렇게 보시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2차 오일 쇼크가 였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뭐 2009년까지죠. 그러니까 2008년 서프라임 오기까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에서 일곱 번을 꼭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찍으면 위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8번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 중에 6번이 난 거죠. 그러면 7분의 6이니까 한 8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꼭지점으로 올리게 되면 세계 어딘가에는 금융위기가 날 확률이 8분의 7 내지 7분의 6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이때 어디서 터질 것인가? 아르헨티나에서 일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가 난 상태고 아마 디폴트 기타 등등 사안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아르헨티나는 시작이 되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법안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IMF가 언제부터 경고를 때렸냐 그러면 2021년부터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신흥국과 개도국들에게 야 이제 너들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미국이 금리 올릴 건데 그렇게 되면 신흥국 개도국 환율 문제가 심각해질 거야. 그러니까 미리 대응해 그랬습니다. 그 시점이 2021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2023년쯤 됐을 때 요 정도 5.5인데 내년에 금리를 올릴까 못 올릴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릴 거다. 왜 더 못 올리냐? 밖에다가 이유를 대겠지만 사실 이유는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BB 은행 사태라든지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냐면 많은 중소지방은행들이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로부터 예금을 받았죠. 예금을 받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은행의 자산을 늘렸습니다. 그럼 보통 잘 아시지만 뭐 보험사라든지 뭐 상조라든지 제2금융권에서는 예금을 받은 거 그냥 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어디다 했냐 그러면 채권에다 투자를,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를 샀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제 7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 손해본 거죠. 근데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100만 원 맡겼으면 100만 원 찾으러 오지 당신 뭐 70만 원만 줘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0만 원 찾으러 와다 보니까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SBB 은행에 돈이 없대. 쟤들 채권 투자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한테 줄 돈이 없대. 이제 소문이 꼬리를 물겠죠. 결국 그렇게 돼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효과가 백파이어 효과, 후폭풍 효과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도 금리를 못 올리고 여기서 일단 스탑한 상태 5.5. 그 다음에 2.5%를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파월 의장의 말은 소비자 물가에 달렸다고 하는데 소비자 물가가 3.2에서 다시 뭐 3.9로 올라간다고 해서 5.75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때 금리가 19%, 요때가 16%, 여기가 11%, 10%, 6%, 7%, 6%입니다. 그러면 언제 위기가 나는 트리거가 언제쯤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냐 그러면 6%를 치면은 세계의 위기가 날 어느 국가에서인지 위기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면 결국은 5.75까지 만약에 올린다. 그러니까 6%는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5.75까지 가면은 세계 경제는 뭐 어느 정도 큰 위기는 안 닥치더라도 뭐 목에까지 차는 그런 순간까지 갈 것이다. 라고 보면 올리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인하를 내년 상반기에 할 거냐, 하반기에 할 거냐. 그거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미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에 따라서 아마 미 연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제롬 파월 의장이니까. 그린스펀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요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다우 지수를 1900년부터 플라팅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요 J커브가 만들어지는데 J커브의 시작점이 1990년입니다. 연대 박진근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이 83년과 비슷하다 그러고요. 저는 1990년과 비슷하다고 봐요. 뭐 틀린 내용점은 별로 없는데 왜 1990년이라고 하냐면 1989년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고요. 90년에 독일이 통일됐고요. 91년에 구소련이 붕괴되었고 92년에 우리가 한중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또 하나가 데저스톰이라고 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을 해서 미국이 연합군으로 같이 가서 그냥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 경제적인 요인은 뭐냐면 1990년에 PC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요 이전에 뭐가 나왔냐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근데 넷스케이프가 있었고요. 삼성이 1983년부터 64K를 설계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256K 누가 최초로 만든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겁니다. 삼성이 그러니까 83년에 64K를 만들었다는 것은 한 81년쯤부터 설계 도면을 뭐 어떻게든지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년 뒤에 또 256K가 삼성이 83년도에 만들고 2년 있다가 바로 85년도에 256K가 바로 나왔거든요. 어느 기업이 만드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삼성이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80년도 초반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시작을 했고 85년도 광 케이블을 깔았고 아마 85년도에 거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 케이블을 깔았을 겁니다. 광 케이블을 깔았고 이 산업이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살 만한 시절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지정학적 요인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반도체 투자를 했고 광 케이블을 깔면서 PC 시대가 열리면서 J커브를 그리는데 우리가 올라탔다. 우리가 촉발은 안 했지만 적어도 올라탈 수는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을 하면은 운이 따라야 되는데요. 1990년에 운이 따랐습니다. 그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죠.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이라크에다가 청와대에서 한 달 동안 뭐 갑론을박하다가 파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수송기 3대를 보냈답니다. 쿠웨이트에.
보내고 그 다음날 뭐 좀 각색을 하자면 그 다음날 종전.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참전해서 고맙다고 국빈 초청. 노태우 대통령이 국빈 초청을 받아서 미국을 간 그 해이기도 합니다. 91년, 92년. 이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로비하는데 성공을 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컵으로 올라탔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시점과 똑같은 상황이 울퉁불퉁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J커브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거를 대한민국이 백을 해서 적어도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준비한 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면 늦어도 2010년도에 우리 산업과 기술, 과학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신용평가는 뭐 무디스도 강등을 시켰고 피치는 오래전에 강등을 시켰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쪽으로는 돈을 줄이고 있는데 한쪽은 돈을 푸고 있으니까 정부가 빚을 늘리면 그 빚이 결국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빚을 미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결해 왔냐 그러면 내가 빚이 많아지면 내가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푸어디 네이버 정책을 써서 이웃들을 갖다가 폭삭 망하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달러를 환수로 해오면서 큰 이득을 얻어내는 시늉리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해왔는데 지금 미국도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곤란을 겪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재무정 채권도 상당히 미국은 찍어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재정부채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을 파기를 할까? 유지를 할까? 지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파기하겠다는 거겠죠. 만약에 파기를 한다는 말은 채권을 찍어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린다는 말은 아니겠죠. 금리를 오히려 내리겠다는 말이 되겠죠. 부자들은 감사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The Great America Again이라고 했는데 그 again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저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정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제가 이 그래프는 안 가져왔는데 다른 그래프에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빠져 있냐면 확률 100%짜리 그래프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안 집어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경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가 100% 확률을 가진 지표입니다. 교수님 이해는 잘 아실 건데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는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 10년 만기 채권 금리 빼기 3개월 만기 채권 또는 뭐 1년 만기 채권 금리를 뺐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나타나면 경제학 저널에 나온 모든 논문의 100%가 13개월 이후에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내지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후퇴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저 현상이 나타났냐 그러면 2023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 2월부터는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지금 장단기 금리 격차가 역전이 되었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플러스가 됐느냐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4%대 초중반이거든요. 단기 금리가 이제 3%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장단기 금리 격차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미 10개월 동안에 역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전 현상이 있었던 시작점이 1월이라 그러면 내년 2월부터 아마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머저리티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은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인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쪽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인하 시점을 지금 찾고 있는 게 맞을 거다. 그걸 상반기에 하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하반기 시작점, 예를 들어서 7월이나 8, 9월쯤에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금리의 인하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켜보셔야 될 것들은 크게
정치적인 요인, 비경제적 요인은 대선. 두 번째는 실업률, 고용률이죠. 그 다음에 금리 문제. 그 정도로 보시면 미국 경제 지표는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적지 않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문제고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임대주택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PF 대출을 일으켰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남아, 그거는 제가 뒤에 한국경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은 빼놨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로 뭐 가셔야 되겠죠. 중국 경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시고 관시가 상당히 그 중국 정가에 높은 분들하고 관시가 있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가 않는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비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확실히 죽었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두 번째, TV 드라마의 지청운동을 나타내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청운동이 뭐냐면 옛날 등수평 시절에 하방운동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방으로 청년을 내려보내자, 지청운동.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북경이나 상해 이런 데 실업률이 50%가 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니 지방으로 보내서 청년운동을 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청운동의 단점은, 부작용은 옛날에 하방운동 때 부작용이 뭐였냐면 젊은 애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냈더니 이 친구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더라는 거죠. 근데 등소평이 정권을 잡고 다시 이 친구들 다 똑똑한 애들이니까 뭐 정법대, 청와대, 북경대 다시 북경으로 불러들였더니만 일단 부인은 호구법에 의해서 못 올라오고요. 그 동네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 북경에 살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지역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시골에 사는 부인들이 그렇게 소득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련되지가 못했잖아요. 사교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폐해가 어떤 뭐 스캔들로 이어지거나 이런 사태가 많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삐그위엔이나 헝다라든지, 그다음에 어제는 증츠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또 재무적인 어떤 부실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땅이 전부 국가 소유고 50년 분할을 받아서 PF를 일으킨 다음에 공사를 해서 후분양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45%의 저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이 파우더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아직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상태가 중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세 번째 요인이다. 그럼 이 그림자 금융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 중국 전문가분들의 견해가 달립니다. 중국 내부의 문제니까 중국이 알아서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부동산 PF 대출을 일으키는데 외국 자본들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공장 놔두고 몸만 빠져나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미국 영국의 피치나 무디스 이런 쪽에서는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는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돼서 터져버리면 중국 경제의 어떤 부실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에 대한 어떤 내치의 권력에 있어서의 부실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뭐 잘 아시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된 거, 그 다음에 외교부장 바로 해임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고위직과 관시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주미 중국 대사를 했던 양반이 외교부장으로 왔는데 하방운동 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여자를 사귀어서 이 여자가 알고 봤더니 옥스포드 어쩌고 저쩌고 같으면 쭉 줄거리가 엮여지고 스캔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국방부 장관하고 접촉을 해서 미국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대만 문제 때문에. 중국의 미사일 기지의 위치와 인원수를 전부 다 자료를, 1급 비밀 자료를 다 노출돼 버렸다라고 하는 게 중국 내부에서 고위직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돌아다니는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두 사람이 급격히 경질이 됐다. 다시 말하면 시진핑 권력 내에 지금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는 게 경제 외적인 요인. 경제 내적인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자 금융의 문제가 있고 부동산에서 촉발이 되었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중국 중앙은행장을 임명을 새로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판공성인데 이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금리 정책 전문가가 아닙니다. 환율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판공성을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중국도 지금 절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위기가 발생하면 환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방어의 최전선이 될 것 같아서 판공성을 총재로 임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국과 일본의 차이는 차라리 우리나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뒤로 넘기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를 제가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번 중국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다. 여기 보시면 녹색이 대한민국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니까요. 우리가 거의 20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융통계자료는 그렇게 자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해를 하시면 통계가 그렇게 좀 늦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뇰, USA, 덴마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결국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냐? 1875조.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800조를 더 보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는 가계부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뭐 주택담보를 하든 신용을 하든 대출을 받은 액수는 별도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한 800조. 그래서 가계부채가 1800조, 그럼 합쳐서 한 2600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부채가 한 1500조, 정부부채도 한 1700조. 그러면 한 이래저래 계산하시면 한 5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3.5%로 딱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대출이나 가계대출, 중산층과 서민들이 쓰는 금리는, 시중금리는 9%에서 10%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부동산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의 차이점 이야기할 때 뒤로 넘기겠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1995년도, 90년대죠. 일본이 부동산 버블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 가격 지수가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84% 높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던 시절입니다. 이걸 딱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는 100원이면 되는데 얘는 180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집 가격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버블의 크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1%밖에 안 되니까 부동산 버블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KDI 조동철 원장의 생각입니다. KDI 조동철 원장의 다이어그램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크기냐 보면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통계로 안 나옵니다. 잡으면 우리나라가 21%고 중국은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시겠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부동산 버블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84%가 돼야 쫄딱 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근처에도 안 갔으니까 부동산 위기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 부동산 가격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고점에 대비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약 20% 정도 빠졌다라고 봅니다. 한문도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20% 빠졌으니까 뭐 10%만 더 빠지면 되느냐. 한문도 교수가 한 300명 되는 CEO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한 이야기는 앞으로 30%가 더 빠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지표는 더 떨어질 걸로 한문도 교수는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국하고 서울하고 다릅니다. 그죠? 어느 정도. 95년도를 100으로 놓고 치면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배 반이 올랐습니다. 그게 지금 450까지 갔으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더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문도 교수 같은 사람은 요만큼 올 거다라고 보니까 앞으로 30-40%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00 정도 떨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요 정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긍정론자들은 정부가 부양을 할 테니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횡보를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 이게 CPI가 이렇게 있고 제가 CPI를 이렇게 그려드린 이유는
미국에서 이 기준금리를 잡을 때는 요 CPI를 따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미국의 모기지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이기 때문에 30년 만기 대출이라고 하면 미국의 Federal Reserve Rate이 30년 재무성 채권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에 맞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미국의 집값이 올라봐야 대도시를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소비자 물가 수준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도 아파트 가격도 이 수준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실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2000 몇 년도에 집을 샀죠? 제가 2001년도에 집을 샀는데요. 15만 불 주고 샀습니다. 지금 그 가격이 27만 불밖에 안 합니다. 2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이 소비자 물가는 그래서 경제 지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경제 지표가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경제 지표가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고요.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이 경제 지표가 안 된다는 말은 거시 경제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경제 지표는 별로 없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버블을 잡는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의 추이나 서울 아파트 가격 추이가 같은데 여기에 맹점은 뭐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느냐? 111.4%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구당 한 집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다 집은 지었습니다. 근데 서울은 자가율이 얼마냐? 서울만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47%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자가율이 47%니까 한 사람이 집 두 채를 들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소위 말해서 마니게임 하는 거예요. 마니게임이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갯놀이입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집을 올리고 사고 팔고 올리고 사고 팔고 하는 그 갯돈놀이 하는 거죠. 요걸 따라 하는 게 지금 몽골이 그렇게 따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갯놀이 하듯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한문도 교수 입장에서는 요만큼 내려온다. 그 다음에 긍정론자들은 횡보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요 그래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요 그래프하고 다음 그래프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플러스를 해봤습니다. 1990년부터 19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자료는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소득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봤어요. 이게 1분위 소득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분위 소득의 평균치입니다. 그러면 1990년에를 보시면 1분위 제일 밑바닥 계층 소득과 대한민국에서 벤츠 타고 다니는 분들의 1990년의 급여 차이는 2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얼마 차이가 났냐 그러면 1,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소득 불균형이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요겁니다. 그러면 아까 부동산 문제고 정치 문제고 모든 투자와 관련된 문제는 이 사람들만의 리그의 논리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절대 아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자산 배율을 한번 계산하려고 보니까 1분위 사람들은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2분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산과 10분위 소득 최고 계층의 자산을 갖다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느 정도 배율이 되냐. 봤더니만 2014년도에 50배인데 지금은 67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만 하도 2012년 당시만 하도록 요 배율이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자산 2분위가 소득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는데 2014년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더 17배나 늘어나는 그런 소득 분배 왜곡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출발이 되느냐? 부동산 가격의 증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산의 70%가 부동산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괜찮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뜨려야 괜찮냐? 이제 요 기준점이 정부가 계산해 내릴 기준점입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업체가 어디냐면 금융사들입니다. 왜 금융사들이냐? 1금융권, 시중 5대 은행들은 상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가 돈도 규모도 크고 하니까 경제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2금융권, 보험사, 상조 이런 소위 말해 새마을금고 이런 짜투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있지만 시중은행과 경쟁할 만한 그런 규모는 안 되거든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서 먹고 놀아야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 PF로 다 이렇게 대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경기가 좋아 놓으니까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시행시공사들이 금리는 올라가는 상태에서 분양이 안 된다면 계약금 이후 중도금, 막대금까지 이자율을 부담하고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티는 시간이 1년 이상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를 고민을 해서 그 책을 쓴 건데요. 여기 보시면 경제적 요인, 외교적 요인, 경제적 요인, 외교적 요인. 그래서 경제 요인은 통화, 재정, 산업, 외교는 대중국, 대유럽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될 때, 트럼프 될 때, 인상을 한번 할 때, 고정할 때, 인하 시작할 때 이렇게 쭉 바이노미널 내지 트라이노미널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8가지를 만들었고 8가지를 2028년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경기 나쁘지 않네. 이거 봐. 3,000에서 3,300 주가지수 2,900, 3,200 다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2024년 것만 따로 떼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찐바닥을 확인하는 그 기간이 아닐까 싶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시나리오 2를 기준 시나리오로 했습니다. 대선에서 바이든이 어쨌든 되겠지. 설마 저 기소가 16건 이상 된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된다면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소가 제대된 사람이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그거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통화금리는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무인상보다는 여기 떨어뜨릴 가능성보다는 높지 않을까 잡아놨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보시면 되고요. 재정은 계속 팽창. 바이든이 들어서면 계속 팽창입니다. 산업은 지원을 가속할 것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쭉 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미 달러 환율은 1180원에서 1250원 하향 안정되는 걸로.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2025년부터 이렇게 바텀업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중요한 가정이 그겁니다. 세계 경제는 중국이 되었건 러시아가 되었건 뭐 사우디가 되었건 한국이 되었건 일본이 되었건 독일이 되었건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살아납니다. 이게 참 우픈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부터는 미국 경제가 리바운딩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환율과 평균 엔화 환율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를 이렇게 놓고 본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을 때 금리 인하를 하고 재정적으로는 긴축하고 쭉 갔을 때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는 2,500에서 2,800 맥을 못 추는 형태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때는 반대로 상당히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로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입니다. 똑같은 트럼프의 당선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팽창 긴축, 긴축 팽창 이렇게 뒀을 때 둔화 약화, 둔화와 약화의 차이는 둔화가 더 강도가 낮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24년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트럼프는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그래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민주당의 다른 후보가 나와서 되든지 해야지 트럼프가 되면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요 시나리오 11입니다. 바이든이 되고 무인상에서 인하로 갈 수 있고 내년도입니다. 대미 달러 환율이 1360원에서 1460원,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1700에서 1900원. 순전히 대한민국 내에 PF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사태로 인해서 내부 경제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해는 우리 경제 자체의 부실 문제를 거둬야 될 필요성이 더 높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정 노력을 해결하고 난다면 해결할 수만 있다면 2025년부터는 우리는 다시 올라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10년 전에 해놓은 게 뭐 있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사람들이 4차 산업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원시사에서부터 부의 흐름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동 경로하고 부의 이동 경로는 같이 가요. 근데 어떨 때는 육로로 가다가 그다음부터는 항로로 가고 그다음에 공중으로 가더라고요. 그거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는 지구와 지구의 비즈니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구 안에서 우리가 놀고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에론 머스크라는 애가 왜 스페이스 X, 스타링크 산업을 할까? 그리고 왜 자꾸 들먹일까, 화성을? 그러면 100년, 200년 뒤에 인류는 틀림없이 지구, 우주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인프라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로봇, 드론, 양자 컴퓨팅, AI, 반도체, 기타 등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67년인가요? 68년인가요?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차가 가잖아요. 그 차가 전기차였을까요? 가솔린차였을까요? 전기차였을 겁니다. 아니면 태양열 차였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60년대 기술이 다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걔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나사나 이런 애들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달 남극 쪽에 빙하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빙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녹이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에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인터뷰한, 사회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소 자동차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중요한 우주의 연료라는 거죠, 미래에. 그러면 수소 연료 기술이 전기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론 머스크가 이렇게 미사일을 쌓아 올렸는데 연료 탱크가 2개 붙어 있는데 13년 동안 실험했습니다. 쏘아 올리고 난 다음에 보통 연료 탱크는 떨어져서 바닷물에 버리잖아요. 근데 이 연료 탱크가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발진을 한 다음에 대양 위에 떠 있는 바지선 위에 정확하게 이렇게 안착하는 실험을 13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4년 전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스타링크라고 하는 게 4,600개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감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통신은 지구의 통신도 스타링크 통신으로 가능하지만 모든 우주와의 통신은 이 위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하나의 실험적인 베이스 캠프인 거죠. 지구가 하나의 베이스 캠프. 그 다음에 달이 또 하나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빠른 속력을 내는 우주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건 4명. 그리고 우주에 주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스타링크 산업을 통해서 달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화성에다가 인류를 보내려고 한다. 근데 사회자가 또 물어요. 야, 화성이 지금 얼마나 더운데 니 그 물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는 에론 머스크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빠른 방법으로 해결해 줄까? 느린 방법으로 해결해 줄까? 그래요. 에론 머스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빠른 방법 가르쳐줘. 그러니까 Thermal Nuclear Bomb 3개 정도, 4개 정도를 북극에다가 빵 터뜨리면 그 안에 있던 물이 솟아 넘쳐 흐를 것이다. 노아의 방주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엉뚱한 생각을 못하지만 나사가 스페이스X에다가 우주 발사의 기술과 용역을 준 이상 이미 민간 기업이 활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민간 기업이. 나사도 민간 기업이지만 나사 소장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는 준정부 기관이고 스페이스X라고 하는 에론 머스크의 이 기업은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미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드론, 로봇, 화성에 로봇을 보내지 사람을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술들이 양자 컴퓨팅 이런 기술들이 바로 그런 기술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로 가기 위한 기술의 인프라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1960년대 스타트rek이라고 하는 우주인들하고 노는 영화 나오는데 이미 그때 미국은 그 TV 드라마 안에 아인슈타인이나 우주 전체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우주 공간을 접어버린다라고 하는 중첩 이론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이론을 갖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8년에 나왔던 터미네이터 속에서 AI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NFT가 돈이 되냐 안 되냐, 암호화폐가 돈이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큰 거를 보는 사람들은 양자 컴퓨팅을 가능해야지만 인간의 세포 10의 28승계의 세포를 뜯어서 저쪽 별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왜 스타트렉 보면 바다작 하면 사람이 없어지고
저쪽 별에서 바자작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옮기려 그러면 10의 28성계 안에 있는 DNA의 성분과 내용들을 모두 다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을 어디까지 했느냐? 1cm 큐빅, 그거를, 그러니까 DNA가 없는 거죠. 물질을 옮기는까지는 성공했답니다. 물질을 여기서 테헤란로에 있는데 종로로 옮긴다. 요거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전체에 대한 계산을 풀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푸는 속도가 지금 컴퓨터는 안 되고 양자 컴퓨터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양자 컴퓨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AI, 양자 컴퓨터, 바이오는 당연히 사람이 우주로 가게 되면은 모든 체질이 다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런 I 4.0이라고 하는 것, 앞으로 I 5.0, I 6.0, 7.0, 거기에 필요한 앱 3.0 이런 기술들은 인류가 지구 비즈니스에서 우주 비즈니스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써먹느냐? 제 손바닥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딱 가지고 있으면 병원, 대학, 국방, 전력, 가스, 그 다음에 뭐 교육으로 치면은 온라인 교육, 유튜브 교육, 줌 교육 이런 플랫폼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다 모으게 되는 거죠. 여기 끌고 모으면 이 데이터의 크기, 밀도, 범위가 플랫폼의 범위와 밀도를 다 결정하게 되고 이 경제가 앞으로는 미래 경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해킹하고 뺏어가고 훔쳐가는 기술이 발전이 될 건데 그 기술을 연구하다 보니까 나온 기술이 크립토커런시 기술이고 NFT 기술이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줄기를 우리는 모르고 막 뭐 NFT 그러면 NFT는 영어가 틀립니다. Non-Fungible Token인데 NFT를 만드는 것을 민팅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마이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크립토커런시는 마이닝이라 채굴한다 그럽니다. 근데 NFT는 민팅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이나 생각의 기술들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앞에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10년 전 내지 20년 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산업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표가 어떻고 뭐 0.4, 4.0 이건 다 쓸데기 없는 이야기고요. 이런 거는 뭐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뭐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서 도표를 읽어내는 독해력을 갖는 것은 그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1990년도와 같은 또 다른 폭발 지점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기술에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10년 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전에 탄핵이 됐으니까요.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를 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에 광산 개발하겠다라고 투자를 할 때 많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해외에다 돈 빼돌린다 그러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에 광업 개발을 제대로 했으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LFP에 필요한 흑연, 인산, 철 우리가 발굴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그네슘. 근데 이 광산들이 지금 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 많이 있거든요. 남미 쪽에. 근데 그거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 재판입니다. 예를 들면 김일성 대통령이 경부속도로 깔 때 들어눕었다 아닙니까? 그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못한다 이러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게 다 필요했던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5.18 광주 만행 좋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양반이 반도체 투자를 허가를 안 했다면,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양지와 음지가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최종적인 내린 결론은 결국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려면 철학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 철학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이 서풍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동풍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결국 중국이 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중국마저도 이 철학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단아들이 이단을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원리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뭐 신천지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나님 예수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책을 만드는데 서구 자본주의는 경제학 교과서도 만들고 심리학 교과서 다 만들어서 뿌려서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100년 동안을
자기에 맞게 서구 민주주의에 맞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갑자기 중국이 나타나서 야 이제 색깔 바꿔 이래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그런 시점이 왔다. 제가 어제 서울에 영화를 보면서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정승화 장군의 체포 과정, 뭐 12.12 사태 이런 과정을 쭉 감독의 시야로 본 거는 맞는데 왜 이런 영화는 안 만드냐는 거죠. 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 나게 만든 그 백그라운드는 왜 이야기 안 했느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카드 사태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벗어난 듯하게 보였던 착시 현상은 왜 이야기가 없느냐. 그 사람이 경고속도를 반대했던 이야기는 왜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 이념화되어서 포퓰리즘화되면 그것이 아르헨티나의 모습이 되고 베네수엘라의 모습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할 수도 없고 유튜브에서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단 학교에서는 제가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애들한테 한국은행 통계표, 그 에코스라고 있거든요. 딱 열어서 이렇게 자막을 띄워서 엑셀 띄워가지고요. 1981년부터 해서 1996년까지 GDP 성장률 쫙 내고 소비자 물가 내고 실업률 내고 자 어느 시절이 좋았니? 라고 애들이 물으면 다 81년부터 88년까지 시절이 제일 좋았다라고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7%뭐 이렇게 됐으니까 소비자 물가 2%대니까. 그럼 이제 알겠냐? 전두환 때야. 그러니까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너희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럼 너희들 이거를 원해? 아니면 이거를 원해? 그러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 그 이야기를 이걸 원해? 이걸 원해? 그러니까 둘 다 원하겠죠. 답은 민주주의도 원하고 경제 성장도 원하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제가 이야기가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학 공부 많이 하라 그럽니다.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민하는 점은 요 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AI 교육시킬 수 있는 교수 요원 없고요. 로봇 제작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요원, 저도 민간 기업에 있어 봐서 압니다. 자동화하는 회사에 있어 봤는데 저가 로봇은 한국 거 씁니다. 근데 정밀도를 요하는 로봇은 일본산 아니면 독일산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짚자면 희망이 별로 없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도 안 한다. 그건 동물적 감각으로 이미 다 나타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 해외에서 잔재하려고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을 하면 다양한 학문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학문이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중국과 교육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싱크탱크가 제대로 없습니다. 중동 문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석유를 100% 수입해 쓰는 나라이면서도 중동 전략연구소가 아산센터에 몇 사람이 하고 있지 대한민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전략 세우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점, 그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가장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서 지도자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빌레름 1세가 비스마르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름 2세, 그 다음에 빌레름 1세의 부인이 전마 좀 없애주소. 저 꼴비기 실수한데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이센이 대관식을 베르사유 궁전에서 할 수 있었던 빌레름 1세가 영광을 누렸죠. 옛날에 변호사님, 교수님 다 계시지만 저들 미 국무장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았잖아요. 대통령 다음 가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조지 슐츠, 뭐 헨리 키신저 전부 다 막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블링컨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국무장관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딱 일으키니까 전막 꼴비기 싫다고 만주 사관학교 출신 동기동창이 미국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꼴비기 싫다고. 근데 박 대통령이 국빈 초청받아서 케네디한테 받아서 갔을 때 설득을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독일 갔다 왔는데 에르하트 총리가 우리나라 고속도로 깔아야 되고 제철소 만들어야 되고 뭐 정유 공장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좀 도와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반대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모셔왔습니다. 건설부 장관했던 이한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 리더의 주변에는 바른 말 하는 사람,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역사의 교훈이고, 대한민국이 가려 그러면 그 지점이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배터리밖에 없다. 예, 우리는 배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 산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소 산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고, 전고체 배터리로 교체될 수도 있고, 독일 벤츠와 BMW는 당장 전기 자동차로 돌릴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나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내연기관의 폭발력과 그 소리, 굉음을 느끼고자 하는 그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서 가솔린 연료의 화학적 재료만 제대로 만들어내서 탄소 배출만 줄일 수 있으면 내연기관도 괜찮다. 지금은 전기 자동차 값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1.5배 비쌉니다. 비용이 다 뭐 때문이냐면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친환경 막 그러지만 별로 그렇게 독일 자동차 회사는 생각이 없다. 근데 우리만 지금 막 LG 에너지 솔루션 다 어디를 목매달아 쳐다보고 있죠? 미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나아지면 우리 경제가 나아진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AI, 로봇, 드론, 기타 등등 바이오, 오리지널리티가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는 취약하고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세대,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